자, 13페이지 건강 증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과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는 뭐 생의학적 모형이나 생태학적 모형이나 다 이제 질병 자체에 대해서만 접근을 했다라면은 전인적 모형으로 넘어가면서는 어때요?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한다라는 것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건강을 증진하겠다라는 접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질병을 예방하고 증진하는 개념. 그래서 이제 그 랄론드 보고서 이후에 우리가 앞에서 랄론드라는 사람이 뭐 직접 보고서를 쓰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랄론드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되면서 만성질환, 특히 현대인의 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 4가지를 받고 결국은 그 4가지에 대한 관리는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어떤 이슈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1차 보건의료에서 질병의 예방적인 관점, 뭐 지역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뒀다라면은 이제 건강 증진으로 넘어오면서는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지금 건강한 상태에서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더 핵심이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사회에서의 지금 전 세계적인 건강에 대한 테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은 20세기 후반, 그럼 언제예요? 1900년대 후반이겠죠. 1950년 이후. 그러니까 아까 랄론드 보고서가 194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74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1950년대 후반 뒤로 넘어오면서 190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 새로운 시각이 바로 랄론드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그 4가지 결정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건강 문제 해결,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돼도 돼요. 그게 바로 건강 증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은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 그게 바로 생활 습관에 대한 강조를 보시면 되겠고요. 생활 습관 등 건강 행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질병 양상이 감염병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되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그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감염병이랑 차이가 뭐냐면, 감염병은 질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를 해서 회복이 돼서 딱 낫거나 아니면 죽거나 끝이에요. 그걸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가는 사람은 없어요, 감염병으로. 근데 만성질환은 어때요? 한 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계속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치라는 게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질병의 양상이 바뀌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결국은 의료비에 대한 증가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자, 건강의 장 개념이라는 게 앞에서 봤던 1974년 랄론드 보고서에서 발표된 4가지 요인, 생활습관, 환경, 생물학적 요인, 보건의료 체계. 자, 이 4가지 요인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특히 뭐가 강조됐다? 생활 습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 그래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 수준으로 접근을 했을 때 생활 습관은 개선하기도 좋아요.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관리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항상 보건복지부나 이런 공익 광고 이런 거 보면은 뭐 흡연의 문제점, 담배 피지 마세요, 무슨 노담 이런 거 얘기하고 음주에 대한 것들 막 계속 나오잖아요. 관리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생활 습관 같은 건강 행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전략이 필요하면서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 어떤 질병 치료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다수준적이고 다차원적인 생태학적 접근, 지역사회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다수준적이고 다차원적인 생태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뭐 예방접종만 하고 치료만 하고 검사만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교육도 하고 사회적인 제도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고 환경도 만들고 경제적인 어떤 보완도 하고 규제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건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건교육도 하면서 금연구역도 설정하면서 담배값에 어떤 세금도 인상시키고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사회 참여, 다양한 분야의 협조가 필요하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수준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건강 증진에 대한 정의를 1986년 오타와 헌장에서 건강 증진에 대한 정의를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1차 보건의료 언제였더라? 1차 보건의료는 어떤 회의에서? 알마타 회의에서 몇 년도에? 1978년에 알마타 선언을 통해서 1차 보건의료를 강조했어요. 자, 그 뒤에 1986년에 오타와에서 또 회의를 해요. 무슨 회의?
오타와 회의. 항상 국제회의의 이름은 그 지역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캐나다 오타와에서 오타와 회의를 통해서 오타와 헌장을 채택을 하는데 이 회의가 건강 증진과 관련된 전 세계 그러니까 WHO에서 주도한 첫 번째 건강 증진 회의였어요. 그래서 1986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고 이 오타와 헌장을 발표하면서 그 헌장에다가 건강 증진에 대한 정의를 내려. 건강 증진 정의를 보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 통제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건강 증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건강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서 자기 건강을 더 좋은 방향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것,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건강 증진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이나 지역사회나 집단이 참여해야 돼요. 아까 우리 공중보건에서도 참여를 강조했지만 건강 증진은 더군다나 내 건강을 더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줄여야 되고 뭐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결국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건강 증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건강 증진에서는 중요한 역할이다.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타와 헌장을 통해서 건강 증진의 기본 접근 전략 3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3개씩 나왔네? 시험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겠죠, 당연히. 다음 중 건강 증진 접근 전략 3 접근 전략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하면서 아까 공중보건 접근 전략 3가지는 참여, 형평, 협동이었거든요. 참여, 형평, 협동. 건강 증진의 접근 전략은 옹호, 가능화, 조정. 옹호, 가능화, 조정이에요. 또는 옹호, 역량 강화, 연합. 2가지가 다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근데 사실 의미가 같아요. 뭐냐면, 자, 옹호.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다양한 정책들, 환경 정책이나 뭐 도로와 관련된 정책이나 주거와 관련된 정책이나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나 노동과 관련된 정책이든 모든 정책들이 사람들의,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 왜? 건강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라고 옹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옹호, 어드보케이트. 그 다음에 이네이블, 가능화.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자기 건강 관리하는 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임파워먼트 뭐예요? 역량 강화. 사람들의 건강 관리 능력을 키워서 건강 관리가, 건강 증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라. 같은 의미로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자, 메디에이트 조정 또는 얼라이언스 연합인데 다양한 관련 기관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만 중요해요? 아니에요. 환경정책, 교육정책, 식품정책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조직들이 일을 조정을 하고 연합을 해서 건강 증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만들어야 된다. 조정을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Advocate, Enable, Mediate라는 이 영문이 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 이제 많은 이론들 중에서 이렇게 영어가 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어를 꼭 봐야 될 건 제가 짚어드려요. 뭐냐면 이게 WHO에서 오타와 헌장을 한국말로 발표했겠어요? 영어로 발표했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는 갖고 와서 번역을 했겠죠. 근데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번역했을까요? 다르겠죠.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책마다. 그러다 보니까 메디에이트 해놓고 다 조정인데 뭐 중지하다 이런 다른 표현이 막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너무 헷갈리는데 출제자도 그걸 아니까 항상 영문을 같이 넣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지 그냥 한글 표기만 보고 하면은 실수가 나올 수가 있고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영문으로 같이 보셔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여기. 자, 이 접근 전략 3가지랑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주요 활동 영역, 우선순위 활동 영역 5가지를 제시했어요. 이렇게 3가지, 5가지 꼭 찍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문제로 안 나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강 증진인데. 자, 그래서 오타와 회의에서 오타와 헌장을 발표하면서 자,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각 국가들이 이런 활동을 먼저 해! 라고 5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여러 수준으로 나눠서 다수준, 우리가 아까 다차원적이고 다수준적이다라고 할 때 다차원적이라는 것은 뭐 교육적인 접근, 경제적인 접근,
규제적 접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면은 다수준이라는 거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뭘 해주고 지역사회, 집단 차원에서는 뭘 해주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고 전국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벨, 그러니까 각자의 레벨, 개인적인 차원, 개인 간 차원 뭐 이런 표현이 나중에 많이 나올 건데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거,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접근하는 거, 지역사회 안에서 접근하는 거,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다수준이라고 해서 그 수준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국가가 건강을 지향하는, 건강을 지지하는, 건강을 지원하는 공공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지향적인 공공정책 수립, 건강지지적인 공공정책 수립, 건강을 지원하는 공공정책 수립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공공정책을 수립해라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지원적인 환경, 뭘 지원해요? 건강을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래서 지지적인 환경 조성, 지원적인 환경 조성 다 같은 표현이고요. 자,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해라. 뭘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활동을 강화해라라는 거. 자, 개인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건강 기술을 개발해라.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키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 이런 생활터 안에서 내가 내 건강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국가가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기술 개발, 거기에 보건의료 서비스의 방향을 재설정해라. 어떻게? 그동안은 치료 위주였는데 이제는 치료보다는 예방을 넘어서 건강 증진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5가지 우선순위 활동 영역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오타와 헌장에서 강조한 건강 증진의 우선순위 활동 영역 5가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빈출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오타와 헌정을 받고요. 물론 이제 건강 증진 회의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한 3, 4년마다 한 번씩 계속 해요. 그래서 이제 건강증진 회의가 여러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 이론 들어가서 보고 여기선 제일 핵심인 오타와 회의에 대한 내용만 받고,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느냐. 자, 우리나라의 건강증진 사업의 발전 과정을 좀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증진법이 있어요. 이게 1995년에 제정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1995년에 태어났어요? 애기였나요? 거의 대부분? 제가 1995년에 이제 제가 95학번이어서 1995년에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건강증진법을 얘기하면서 뭐가 생각나서 그러냐면은 그 이전까지는 세상 어디에서든 담배를 필 수 있었어요. 흡연자들이 건물 내에서 뭐 식당에서 어디든, 뭐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지하철 1호선 너무 할머니 같나? 지하철 1호선 이렇게 창문이 열렸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열리나? 안 열리. 창문이 열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거기 지하철 1호선에 앉아 이렇게 담배 피고 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지하철 플랫폼 이런 데서 다 담배 폈었고, 기차에서도 담배를 폈었고, 거기 이렇게 팔걸이 재떨이가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담배를 필 수 있었는데 1995년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어떤 큰 건물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 화장실에 담배를 핀 거야. 그때까지는 다 건물 화장실에서. 근데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 테두리에서 금연 이렇게 써 있고, 뭐 무슨 법에 의거하여 여기서 담배를 피면은 뭐 이렇게 벌금이 얼마입니다. 뭐 이런 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금연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 그 뒤로 금연구역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됐다. 안 잊어버리겠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내 나이까지 까면서 얘기했는데, 그죠? 그래서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만들고 기본 방향이 제시가 된 거고, 금연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건강증진을 위한 하나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금연과 관련된 규정이 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조차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까지도 뭐예요? 우리나라 금연구역에 대한 근거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가? 국민건강증진법. 안 잊어버리겠죠? 반응이 없지. 이번 학생들이 마스크 때문에 그런가? 너무 리액션이 없어. 리액션을 좀 해주면 더 재밌게 하고, 안 해주면 이제 재밌는 얘기 안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은 그렇고, 이 법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 가족의 건강 증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책임이다? 아니에요.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국가가 국민에 대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 위해 행위를 금지 이런 것을 명시하게 돼요. 금연 구역을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 건강 증진 기금을 조성을 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건강 증진 사업에 쓰고 암 치료 사업에 쓰고 그러는 건데, 이 기금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담배에 붙은 세금 있죠? 담배의 반이 세금이잖아요. 담배값에 그 세금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이 건강증진 기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제가 우리 여러분들 학원 홈페이지는 합격수기 다 봐요. 합격수기 보면은 어떤 합격생이 그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교수님이 수업 중에 여담으로 해주는 얘기들 있는데 그런 데서도 시험 문제 나온다고 잘 기억하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담으로 한 얘기들 다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방금 저 이런 거 내가 뭐 얘기했지 방금 전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어떤 세금에서 오느냐 이런 것도 다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여담으로 하는 것들 시험 문제로 생각보다 나오니까 제 얘기에 귀를 쫑긋 하시면서, 자,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그 국민건강증진법을 계기로 건강증진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실제 95년에 법이 제정이 되긴 했지만 95년부터 딱 건강증진 종합계획이 이렇게 딱 시작이 된 건 아니에요. 이제 법적인 근거 만들어 놓고 뭐 한 다음에 2002년이 돼서야 헬스플랜 2010 이때는,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요랬다라는 거예요. 2010년까지에 대한 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처음에. 그게 1차 건강증진 종합계획이었고, 자, 요게 2010년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중간에 이제 5년 단위로 수정을 해요. 근데 요거는 원래는 2001년부터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시작이 된 거고, 2005년에 얘를 한번 수정을 해요. 그게 2차 계획이 되는 거고, 2010년이 지났네요. 그럼 목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때부터는 헬스플랜 2020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0년에 이제 다시 3차 계획을 짜요. 그래서 2011년부터는 헬스플랜 2010을 목표로 2020. 그래서 2020년까지 건강과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뭐 고혈압 유병률을 얼마까지 유지하고, 당뇨병 유병률을 어떻게 유지하고, 금연율을 얼마나 높이고, 흡연율을 얼마나 낮추고, 이런 것들 목표를 다 세운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5년 단위로 수정을 한다라고 했었고, 2015년에 그걸 평가한 다음에 16년부터는 4차 계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헬스플랜 2020이었는데, 2020이 작년에 끝났죠. 벌써 2030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제 헬스플랜 2030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0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2030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당연히 올해 시험 문제, 올해 6월 달 시험 문제에서 여러 지역에서 제가 2030에서 요거 나올 거다 찍어준 거 시험 문제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자, 2021년에는 5차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얘는 헬스플랜 2030이고요. 자, 얘가 언제 한번 6차로 바뀔까요? 2026년 되면은 6차 계획으로 바뀌겠죠. 중간에 수정. 근데 헬스플랜 2030인 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요렇게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헬스플랜 2030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 기출문제들, 옛날, 기존에, 그러니까 작년, 올해 초까지 나왔던 책들에는 다 헬스플랜 2020 문제로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랑 다른 건데, 옛날 문제, 그러니까 법이나 정책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면 그냥 바뀐 거로 보시면 돼요. 근데 바뀌었는데, 옛날 문제를 보고서는 이렇게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안 나와요, 그렇게. 그렇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출제자가. 설사 낸다라면은 2020에서와 2030에서의 차이가 뭐냐, 이런 문제는 가능하겠지만, 옛날 문제, 옛날의 정책, 옛날의 법이 지금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옛날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데 지금 법이랑 내용이 다르다, 무시하세요. 그 문제 무시하고 지금 법을 그냥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정책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 기본서 나올 내용에는 문제를 다 수정을 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수정이 안 된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그냥 무시하고 새롭게 발표된 정책으로 보시면 된다.
제가 요번에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당연히 찍었던 거는 목표였겠죠. 건강 헬스 플랜 2020의 목표도 그렇고 2010의 목표도 그렇고 2030의 목표도 그렇고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예요. 무조건 정책이 변경이 되거든 정책이 처음 시작이 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는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목표 먼저 나올 거다라고 찍어드렸고 실제로 목표 문제가 당연히 출제가 됐고요. 더불어서 비전도 바뀌었어요. 궁극적인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 거랑 좀 바뀌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총괄 목표는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해야자. 그리고 사업 분야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기본 원칙이 있죠.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요게 헬스 플랜 2020에는 기본 원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2030에서 새롭게 얘가 들어갔어요.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뭔가 새롭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요걸 찍었어요. 또 요것도 나올 수 있다. 왜냐면 기존에 없던 게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것도 시험 문제 출제됐어요. 2021년에. 중요하겠죠? 그러면 다음 시험에 분명히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 분야. 얘는 차츰 나올 거예요. 차츰 나올 거예요. 이제 요거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안 틀린다 그럼 요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보셔야 돼요. 자, 사업 분야가 기존 거랑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내용들을 보면은 크게 사업 분야 우선 6가지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분야, 정신건강관리,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눈에 들어오겠지만 기존에 없던 거 정신건강관리가 사업 분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여기 테마로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사업 분야로 들어왔다라는 게 특징적인 변화. 그 다음에 기존에 없었는데 들어온 거 기후변화성 질환. 왜 그렇겠어요? 우리 지구온난화 심해지고 우리 지금 기상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날씨가 우리가 알던 날씨랑 여러분이 알던 날씨 또 제가 알던 날씨랑 또 다르고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와 관련돼서 다양한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추가가 됐고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이라는 사업 분야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020에서 2030으로 바뀐 시점이잖아요. 지금이 딱 과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제자라면은 2020에서 2030으로 변화되면서 특징적으로 달라진 게 뭔지에 대한 문제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정신건강관리가 그냥 여기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있던 게 하나의 분야로 나왔다라는 거고 기후변화성 질환에 대한 내용이 큰 사업 분야로 들어왔다라는 거,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에 대한 사업 분야가 추가됐다라는 거를 보시면서 하나씩 보시면은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금연 절주 영양 신체 활동 거기에 구강 건강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거 추가까지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건강 생활 실천으로는 금연 절주 영양 신체 활동 그리고 구강 건강까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신건강관리에 자살 예방, 치매 중독. 자살도 우리나라 OECD에서 OECD에서 우리나라가 자살 사망률 1위고요. 그 다음에 치매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의 어떤 질환으로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중독, 뭐 약물 중독이든 또는 알코올 중독이든 이런 중독 문제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까지 해서 포함을 하고 있고 자, 비감염성 질환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성질환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에요. 우리나라 사망자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등, 3등, 4등, 5등 안에 들어가는 게 심뇌혈관 질환. 이고요. 그다음에 비만을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시험 문제 출제하기 좋은 게 뭐냐면 건강생활 실천해놓고 금연 절주 비만 영양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비만은 왠지 건강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갈 것 같지만 지금 의학계에서 비만은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에 비만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손상, 다치는 거. 사고 손상이죠. 손상까지 들어가고 자 감염병이랑 기후변화성 질환을 같이 묶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아. 감염이랑 기후변화성
질환을 하나로 묶어서 할 사업의 범주는 아닌 것 같은데 분리하기에는 사업 분야가 너무 많아지니까 두 개를 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이랑 기후변화성 질환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 위기 대비 대응은 지금처럼 감염병 환자가 뭐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을 때는 몇 단계까지 올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후변화성 질환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인구 집단별로 나눴을 때 생애 주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특히 건강 문제가 취약한 영유아, 아기들은 아무래도 성인보다 훨씬 건강상 취약하죠. 영유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이제 성장기에 또 건강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도 건강상 취약한 집단이죠. 그리고 여성을 따로 한 집단을, 왜냐하면 여성을 굳이 나눠서 여기에 인구 집단 건강관리 여성을 넣는 이유는 여성은 모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모성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는 결국 태어날 아이, 우리 이후의 후손에 대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 건강관리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취약 집단,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여있는 사람들, 근로자, 군인 건강 집단, 인구 집단 건강 관리고, 자,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를 개선해라. 어떻게? 건강에 친화적인 법 제도로 만들어라. 그리고 건강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혁신적인 정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재원도 그 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자원이나 거버넌스, 뭔가 정부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구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얘네들을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예요. 문제가, 여기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헬스플랜 2030에서 건강생활 실천의 분야에 포함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빈출 문제로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2020에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외울 것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거를 단순 암기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 땐 이유가 있겠죠. 분류를 할 때는 그 이유를 접근을 해서 내용을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쉽게 외워져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가서 적어서 외우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접근을 해드릴 거고, 그렇게 이해를 먼저 하셔라. 그래야지 암기할 것이 줄어든다. 암기가 쉬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헬스플랜 2030 딱 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넘어가서 제가 사랑하는 이제 역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고 제가 사랑하는 역학이지만, 제 수업을 들었던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역학 너무 좋았대요. 역학 너무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은 반가웠대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역학 하면은 뭐 생각나요? 역학이 무슨 학문이에요? 사주 역학. 보통 여러분 검색창에 역학 치면은 사주 역학 이런 거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역학은 인구 집단의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개인의 질병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구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학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여기에다가 만약에 개인을 대상으로 하면 틀려요. 정의가 틀려지는 거예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자, 건강 상태 혹은 건강과 관련된 사건, 질병만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원을 따라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역학은 유행병을 연구하는 학문이었어요. 인구 집단에서의 유행병, 감염병을 연구하는 학문이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감염병이 주요 문제였지만 지금은 만성질환도 굉장히 문제고,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질병을 포함한 건강 상태, 건강과 관련된 사건의 빈도, 이 사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또는 어느 집단에서 주로 발생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지, 왜 걸리는지, 왜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 결정 요인을 연구해서 요 연구를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질병이 유행하는지를 알았어요. 원인이 뭔지를 찾아냈어요.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에 활용하는 학문이다. 자, 그러면 역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자,
다음 중 역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인구 집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인구 집단의 질병 빈도와 분포를 확인한다. 인구 집단의 결정 요인을 건강 문제의 결정 요인을 확인한다. 인구 집단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학문이다. 뭐가 궁극적인 목적이겠어요? 다 맞는 얘기잖아. 그쵸?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그럼 궁극적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한 거예요, 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한다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다음 중 질병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은 얘들이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질병 정의에서는. 그래서 질병은 그 역학은 그 역학 정의에서는 그래서 역학은 이런 학문인데 그래서 결국은 인구 집단에서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확인을 해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발생하는지를 연구를 조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결정 요인을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게 목적인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의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역학의 대상은 누구다? 개인이 아니라 인구 집단이다. 그래서 실제 역학의 정의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개인의 질병의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개인의 질병 원인을 확인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인구 집단이라는 거. 자, 질병만 다루는 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모든 스펙트럼을 다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자, 질병의 빈도 분포를 인구 집단에서 시간적, 공간적, 인적 특성으로 구분을 한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면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지 요 세 가지의 특성을 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코로나19 유행하면서 요즘 많이 보는 게 코로나 확진자 이렇게 보면은 지도가 쫙 나오고 이제 확진자 많은 데는 빨간색, 그 다음에 뭐 주황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날짜별로 해서 막 환자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것 같다가 갑자기 늘어나다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런 그래프 보신 적 있죠? 요런 게 시간적 특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몇 월 며칠에 몇 명의 환자가, 몇 월 며칠에 몇 명의 환자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거고, 인적 특성은 주로 노인 인구가 많이 걸리냐, 젊은 인구가 많이 걸리냐, 여자가 많이 걸리냐, 남자가 많이 걸리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시간적 특성, 지리적 특성, 인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기술역학이라고 불러요. 자, 기술역학은 역학의 연구 기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중요하게 볼 거고, 자, 이걸 토대로 그래서 이 질병의 원인은 뭐구나 라는 가설을 설정하게 돼요. 기술역학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해요. 가설이라는 것은 지금 유행하는 이 질병의 원인이 뭔 거 같아 라는 거죠. 가설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설은 가설일 뿐이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방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연구 기법을 이용해서 원인 요인 또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요. 실제 원인이 뭔지 정말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찾아내는 것을 분석 역학 또는 뭐 실험 역학이라는 방법들로 원인을 확인을 해요.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원인을 찾아냈어요. 원인을 찾아냈으니까 뭘 해야 돼요? 그 원인을 가지고 원인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해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에 이용한다.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역학의 정의에 대해서 구구절절 장황하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가능한 모든 역학에 대한 정의 내용들이고요. 자, 그럼 이 역학을 통해서 얻은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우선 계속 기술 역학, 뭐 인적 특성, 지리적 특성, 뭐 이런 것들 확인해서 가설을 설정해서 인과관계를 증명해서 결국은 위험 요인이 뭔지,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죠. 역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서 감염병의 전파 방법, 질병 원인 파악해서 결국은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게 기본적인 활용.
기본적인 적용인 거고 분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발생했고 이런 규모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질병 발생의 규모를 확인한다.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건의료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시설은 얼마나 더 필요하고 재원은 얼마나 더 필요한지 기획을 할 때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암, 사망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인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죠. 질병의 자연사와 예후를 파악한다. 질병의 자연사가 뭐예요? 질병의 자연사 5단계 우리 아까 했던 게 뭐였죠? 비병원성기, 초기 병원성기, 그다음에 불연성 질병기, 현성 질병기, 회복기. 그게 뭐예요? 감염병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해서 소멸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그걸 질병의 자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는 거. 질병이 발생이 돼서 없어지는 거. 그래서 이 역학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질병이 발생이 되는 시점에 어떤 증상이 있고 뭐 어떻게 발생이 됐고 어떻게 소멸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되고 예후가 어떤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학 연구를 통해서. 그다음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관리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효과를 평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몇 단계로 올렸더니 질병 전파가 얼마나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도 다 발생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보건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 자료가 되는 게 이 역학 연구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의 활용 분야를 좀 봤고요. 기여 분야들. 자, 질병 발생 모형이 나오는데 질병 발생 모형 3가지가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왜 건강 모형 봤었잖아요. 생의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사회생태학적 모형, 전인적 모형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이제 걔네들은 질병은 뭐 이런 거야. 건강은 이런 거야 라는 걸 그냥 설명하는 모형이라면 역학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그러니까 역학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3가지 모형은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뭐야 이거를 찾아내기 위한 모형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비슷해요.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모형들 중에서 병인, 숙주, 환경 3가지로 설명했던 모형이 뭐가 있었죠? 병인, 숙주, 환경으로 설명한 게 생태학적 모형이었어요. 생태학적 모형. 앞에 잠깐 넘어가 보면은 생태학적 모형 옆에 9페이지에 있는데 생태학적 모형 가로치고 역학적 모형 써 있죠. 역학적 모형. 그게 이거예요.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 그 역학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생태학적 모형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병인, 숙주, 환경 3가지 요소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을 주장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있겠죠. 그 이론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는 게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라는 거고요. 병인, 숙주, 환경의 3가지 요소고 3가지 중에 변화가 있어서 평형 상태가 깨질 때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은 질병이 없는 상태고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감소한다. 그래서 앞에서 생태학적 모형은 그냥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다까지만 설명을 하는데 역학적 삼각형 모형에서는 이제 건강 증진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 발생이 증가. 결국은 뭐냐면 얘는 나중에 고든의 이건 지렛대 이론이라는 건데. 자. 기본적인 생태학적 모형은 환경이라는 받침대 위에 병인이랑 숙주가 올려져 있어요.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균형이 깨지면은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게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그럼 언제? 지금처럼 병인이 갑자기 막 증가했어요. 생존력, 증식력, 감염력이 증가했어요. 무거워지니까 균형이 깨지겠죠. 그러면 질병이 발생한다. 또는 숙주의 감수성이 증가했어요.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됐어요. 균형이 깨진다. 또는 환경이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일로 가면 누가 무거워져요? 숙주가 무거워지겠죠?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환경이 숙주에게 불리한 환경이 돼서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를 얘기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누가 무거워져요? 병인이 무거워지네요. 이렇게 깨지겠죠. 겨울이 되면서 바이러스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까지만 설명하는 게 기존의 생태학적 모형이라면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이거를 넘어서 그 균형이 깨지는 게 이런 방법도 있지만 병인이 작아지는 방법도 있잖아요.
숙주의 면역력이 커지는 방법도 있잖아요.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하게 가는 수도 있고 환경이 병원체에게 불리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질병 발생이 줄어든다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모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앞에서 생태학적 모형을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병인이라는 존재가 명확한 감염병을 설명하기엔 굉장히 좋은 모형이에요. 근데 고혈압, 당뇨병, 암 이런 것들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비감염성 질환 발생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다음 중 세균성 이질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모형은 무엇인가?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거미줄 모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뒤로 그림을 먼저, 요거 여러분들 교재에 없고 그릴 필요 없어요. 나중에 기본서에 다 있는 거고 그냥 개념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심근경색증이라는 질병이 발생하기까지 저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자연의 어떤 변화, 사회적인 압력,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담배 종류도 많아지고 흡연량도 많아지고 또 운동이 부족해지고 성격이 어때 해서 잘 안 움직이니까 뭐 비만이 생기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요. 그게 결국은 고혈압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심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순환에 영향을 주고 얘네가 또 얽혀서 심근경색증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질병의 원인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선 담배를 끊어. 그 다음에 비만이 되지 않도록 식습관을 바꿔봐. 당뇨병도 막고 고혈압도 막았어요. 그러면 여기 진행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다 해서 모든 걸 제거할 수는 없지만 연결고리에 몇 개를 끊으면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 거미줄 모형이에요. 그래서 맥마은이라는 학자가 제시했는데,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요인도 있고 간접적인 요인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질병에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에 특징, 병인 숙주 환경을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앞에서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병인, 숙주, 환경을 하나의 구성 요소로 따로따로 뒀잖아요. 이 거미줄 모형은 이게 만약에 위암이다. 그럼 여기 헬리코박터 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간암이다. 라고 하면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인이든 환경 요인이든 숙주 자체의 특징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요인으로 집어넣지 뭔가 구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몇 개를 제거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게 거미줄 모형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 이제 수레바퀴 모형을 볼 건데, 자, 수레바퀴 모형도 제가 그림 먼저 보여드릴 건데 뭐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수레바퀴 모형은 숙주가 있고요. 숙주를 둘러싼 환경이 있어요. 구분을 했네요. 그쵸? 딱 구분 지어놨잖아요. 그쵸? 숙주와 숙주를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게 수레바퀴 모형인데, 수레바퀴 모형처럼 숙주를 둘러싼 환경이 있어요. 이 환경에는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과 숙주의 상호작용 사이에서 질병이 발생하는데, 근데 또 하나 포인트, 숙주는 어떤 숙주냐면은 어떤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질병 발생하는데 유전적인 특성이 주로 크게 영향을 준 질병이다라면 여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만약에 생물학적 환경이 중요하게 영향을 줬다라면 요 바퀴가 커지는 거고, 사회적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줬다라면 이 바퀴가 커지는, 이런 식으로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숙주와 숙주를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적, 물리화학적 환경, 그래서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게 이 수레바퀴 모형이고요. 질병의 다요인설, 결국 여러 유전도 있고 생물학적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숙주 요인 다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질병의 다요인설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굳이 하고 있긴 하지만, 거미줄 모형도 당연히 다요인설이고요. 그래서 얘는 그 거미줄 모형과 수레바퀴 모형, 대표적인 질병의 다요인설,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라는 거고, 자, 유전이 숙주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은 세 가지, 생물학적, 물리학적, 사회적 환경이 있고요. 숙주 자체의 저항 능력을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게 이 수레바퀴 모형의 특징인 거죠. 자, 숙주와 환경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 거미줄 모형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게 차이고, 바퀴를 구성하는 부분의 크기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레바퀴 모형이랑 거미줄 모형 같은 경우는 둘 다 만성질환을 설명하기에 유리한 모형이에요. 다양한 원인들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질병의 다요인설,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야 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질병의 다요인설에 해당이 될까요? 단일 요인설에 해당이 될까요? 질병의 다요인설은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야 라는 거고, 질병의 단일 요인설은 질병의 원인은 딱 하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어디로 넣어야 될까요? 여기 1번, 2번. 1번이다. 2번이다. 헷갈리죠? 여기로 넣어야 돼요. 자, 단일 요인설은 뭐냐면 생의학적 모형. 질병의 원인은 병원 측 오로지 그거 하나야. 다른 건 뭐 사회, 문화, 이런 경제 전혀 상관없어. 질병의 원인은 병원체 요인 딱 하나야. 그러면 역학적 삼각형 모형, 생태학적 모형은 질병의 원인과 관련돼서 설명할 때 병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숙주의 특성도 중요하고요. 환경의 특성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요인설이긴 해요. 다만 진짜 여러 가지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것이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수레바퀴 모형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